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도 그 최상욱의 부동산 스트리밍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도 정말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있었는데 정말 요즘에는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급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좀 뭐랄까 부동산 시장도 살짝 냉각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긴 한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전세죠. 이 소위 학군지 전세 가격이 조금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수능 개편안도 있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재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추세적으로 보자면은 확실히 9월, 8, 9월 이렇게 전환되는 기간에 정점 찍었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는 해가지고 시장에는 어느 정도 관망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률 둔화는 여전히 상승 중이라고 하는 건데 주간 동향에는 살짝 나오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제 뷰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10월, 11월 이런 때를 변곡점으로 시작해서 시장은 다소 시장금리 상승이랑 상품금리 상승 영향을 받아서 좀 냉각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작은 22년, 그러니까 2024년에 대해 가지고는 좀 조그만 22년 같은 그런 장세가 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또 이번에도 당연히 금리 얘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을 했고 그래서 이창규 총재가 누가 금리 인하 소리를 내었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동결입니다. 한은 금토위가 열렸어요. 한은 금토위가 19일에 열렸고 그래서 10월 기준금리도 3.5%로 동결을 했습니다. 6번 연속으로 동결을 했고요. 일단은 동결 배경은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지고 그리고 이번에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간의 그런 전쟁에 대해서도 조금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쨌든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물가가 내려가는 경로가 종전에 한은이 봤던 속도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것 같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때문이 아니라 그 전부터 유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경로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기자단이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뭐 중동 사태 어떻게 보시냐고 이것 때문에 유가 올랐냐고 이거 반영한 거냐고 하니까 아니 그 사태가 있기 전부터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경로보다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이런 사태까지 나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물가가 얼마든지 좀 튈 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BDI라고 해서 운임료나 이런 것들도 다시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확실히 그 지정학적인 불안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뭔가 불안 요인들이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사우디랑 중국의 밀월 관계도 조금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쪽 시장의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사가들은 그 이란 얘기를 많이 좋아하죠. 이스라엘이랑 하마스 간의 그런 교전에서 그러니까 소위 하마스를 백업을 뒤를 봐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정밀히 말하면은 아직 명확한 그런 스모킹건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쪽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대한 그 중동 전체의 그 소위 측은지심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동 전체의 그 전반적인 민심은 그냥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팔레스타인 편이거든요. 뭐 그건 당연히 중동이가 당연하겠죠. 우리나라랑 뭐 일본이랑 전쟁한다 그러면은 뭐 한국이랑 친한 나라들은 한국 편을 들겠죠. 근데 심지어 여기는 같은 어떤 민족 권역이다 보니까 더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가 다시 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그러니까 작은 22년 미니 2022년이 다시 살짝 얘기되는 그런 국면이 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22년에는 그게 좀 가열차게 와서 23년에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 노력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시 한번 그런 비슷한 환경이 조금 오고 있기 때문에 살짝 경기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는 총재 멘트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자기가 가격 그 자체를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처럼 이런 과거에 그러니까 금리가 낮았을 때 그때처럼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집을 사야 되는데 과거처럼 1%대 금리로 갈 거라고 생각해서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고금리가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준금리가 일단은 금리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금리도 올라가고 미국 금리가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금리의 거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있죠. 이게 지난주에 이제 5%를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장중에 돌파했고요. 그게 다시 조금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왔는데 여전히 4.9%다 보니까 4점 이게 보시면은 한 4% 초중반에서 거의 5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5%대에 진입을 하면서 경계감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정로는 뭐냐면요. 정로는 미국 정부 부채가 많다 보니까 정부가 이자비를 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자비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연방 정부에서 계속해서 채권을 찍어야 된다는 소위 공급 우려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뭔가 연준 위원들이랑 아니면은 각국 중앙은행장들이 모로코에 다들 모였었잖아요. 이제 모로코에 모여서 모로코에 있는 마라케시라는 지역에서 회의를 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론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공급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리고 지금 미국 채권을 사주는 주체들이 좀 줄었어요. 일본도 미국 채권을 조금 팔아야 되고 중국도 미국 채권 좀 줄여놨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은 일단은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긴 한데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위 higher for longer라고 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높은 레벨로 올릴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쪽도 있지만은 반대로 미국 정부 부채가 지금 너무 커졌고 지금 31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되거든요. 31 트릴리언 달러 환산하면은 이제 한국 원화 기준으로 4경을 넘어가는 건데 그 31 트릴리언 달러니까 이자도 높아서 그 이자를 계속해서 내야 되면은 계속해서 채권을 찍어야 되니까 미국 채권이 지속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빠진다고, 그러니까 결국 수급적인 요인으로 빠진다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이게 좀 더 대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올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올해만 하더라도 연준에서 higher for longer 계속 얘기했지만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안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랑 이런 게 다시 이슈가 되고 그다음에 미국 부채가 실제로 늘어나고 이런 국면이 막 보이면서 10년물 금리가 팍 튀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파월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현재의 금리 상승이 연준 정책이라거나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요게 일단 대세입니다. 미국의 부채가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미국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권을 찍어내야 되는데 그럼 채권 누군가 사주면 되는데 과거에는 QE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연준이 샀지만 지금은 연준이 QE 프로그램을 안 돌리고 있고요. 그럼 일본이나 중국 같은 그런 국가들에서 소위 달러 표시 자산을 사기 위해서 채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이런 중국조차도 채권을 많이 비워두고 있거든요. 중국 채권 많이 비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채권을 사주는 주체는 없고 채권을 찍어야 되는 일들은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이런 상황이라면은 내가 설령 채권을 사고 싶어도 지금 당장 살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10년 만기 채권 금리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그래서 구입 시점까지 뒤로 밀어버리면은 더더욱더 장기금리가 위로 치솟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약간 들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은 한국 시중은행 금리도 조금 튀거든요. 정확히 말하면은 미국 10년물 금리가 한국 10년물을 건드리고 한국 10년물 건드리면서 자연스럽게 금융기관들의 조달금리가 살짝 올라가게 되는데요. 원래는 이 총재도 얘기했지만은 미국 10년물이랑 한국 10년물은 환율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한국 10년물은 한국 경기 상황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이 두 개가 같이 가고 있어가지고 자기도 이론으로 배운 거랑 실제랑 달라갖고 BIS에서 만난 국제 중앙은행장들이랑 IMF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냐? 내가 배웠던 교과서 이론은 환율 자유화한 국가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는 미국을 안 따라간다고 배웠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그걸 들었던 사람이 굿 퀘스천 얘기를 하고 답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본인도 미스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대목을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창용 총재가 한국은행 직원들한테 또 뭔가 숙제 폭탄을 던지시는구나 해가지고 그걸 또 조사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숙제 폭탄 한번 던지신 것 같고 조만간 한국은행에서 무슨 조사 연구서 이런 거 나오면은 그거 한번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쨌든 미국의 시장금리가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그런 국면이 나오면서 한국 역시 영향을 조금 받아야 되는 그런 국면이고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드디어 상품금리, 대출 상품금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금리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바닥선이 살짝 올라가고 있어요. 바닥선 올라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 최저금리 라인인데요.
최저금리가 10월 17일에 4.17%, 농협 이게 4.5, 4.24에서 4.6, 국민 4.3에서 4.69. 이게 지금 바닥금리로 올라간 거거든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작년에는 요게 거의 뭐 5%에서 5.5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5에서 5.5 사이에서 4%로 내려왔기 때문에 올해는 엄청난 100bp 이상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있었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세 오르고 매매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좋았던 거고요. 10월부터 살짝 경색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는 이 대출금리 바닥이 살짝 올라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고채 금리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은 참 그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PF 관련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지금 PF 쪽이 작년부터 좀 위기였고, 올해가 작년 위기로부터 거의 1주년 되는 그런 시기인데요. 올해 10월부터가 그런 시기 정도 되는데 9월부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1년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PF는 시행사가 비은행 금융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돈을 빌려준 데다가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현재 기준으로 이자를 낼 돈이 거의 다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거의 이자를 낼 돈이 사라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돈을 빌려준 금융사에서는 PF 회사를 대상으로 이 대출에 대해서 회수 위험이 높다고 이렇게 기표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럼에도 이 시행사가 계속 돈을 줄 수 있다면은 뭐 괜찮은 거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시행사가 금융사한테 돈을 주냐면은 주금공이나 주도보 등을 통해서 공적 지원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공적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사한테 다시 한 번 더 대출해 주고요. 시행사가 이걸 가지고 은행에 돈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주금공 뭐 이런 주택금융공사 통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는, 아니 연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PF는요, 증권사에서 연봉 20억인 사람들 보면 전부 PF거든요. 아시죠? PF는 기본적으로 성과보수 체제이고, 저 같은 사람도 증권사에 있을 때 높은 연봉 받았지만 저희는 비교도 안 돼. 저희보다 막 5배, 10배 높은 사람들. 그리고 일부 어떤 분들은 막 정말 100억 이상의 성과급을 받았던 이런 분들은 다 PF 사이드에 계세요. 그래서 PF 사이드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에요. 이거를 소위 그 부동산 IB라고 하는데, 그 투자은행이 IB라고 하고 증권 IB랑 부동산 IB가 있는데, 증권 IB나 부동산 IB가 이제 PF 사이드에서 일하고, 증권 IB는 기업들의 기업 금융 쪽에서 일하게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IB가 부동산 시장 호황일 때는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는데, 증권사들 지난 몇 년 동안 그 성과급 나눠준 게 거의 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그 정도 규모를 나눠줬습니다. 근데 지금 부실이 커지니까 지금 요런 이런 문제들이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국면이죠. 그래서 PF 이런 시행사들이나 증권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증권사들도 돈이 더 필요한 이런 경우에 회사채를 찍거나 해야 되는데, 그 채권 수요가 없으면 회사채 발행이 안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뭐 메자닌이라고 해서 전환사채나 신주유기업부 발생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막 요새 증자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바이오 기업에 막 증자한다 그랬는데, 요새 이금융기관들에도 현금 흐름 문제가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돈을 못 받고 약간 이러다 보면은 결국 현금 흐름 문제가 생기는데, 이금융권 이슈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시장에 찾아온 가을입니다. 이게 일단 보시면은 시장이 조금 침체 중인데, 그 거래 지표가 확실히 조금 냉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최근의 그 매도 물량과 거래 통계인데요. 이 아파트 일별 매물 건수라고 해서 이게 얼만큼 그걸 좀 쌓아놨냐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낸 적은 없었는데, 뭐 아실이 좋은 어플이라고는 인정하는데, 제가 아직 완전히 그 연속성을 담보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직 이걸로 이제 데이터를 내고 있진 못한데, 기자님들이 이런 걸로 데이터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실을 보면은 매물량이 나오잖아요. 그 매물량이 시장이 좋아지면은 이제 시장 상황을 어느 정도 설명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이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격이 오르는데 왜 사람들이 주택을 더 내다 파냐 이러면서 이거는 가격이 내릴 거를 예상한 행위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공급이라고 본다면은 가격이 반등하면서부터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올라가니까 좀 팔고 싶은, 본인이 원하는 목표 수익률에 도달했으니까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막 팔고 싶어서 안 달라가지고 막 이렇게 덤핑하는 걸로 해석하는 거는 그건 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냥 근본적으로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월만 하더라도 월간 1,400건, 그 다음에 한 3월쯤 3,000건, 6월, 8월이 제일 좋아서 한 3,800건인데 9월이 3,200건 정도 내려갔거든요. 지금 10월은 260건인데 이거는 이제 신고일자가 뒤로 3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체감상 이번 달은 2,000건대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그래서 8월, 9월, 10월 이렇게 3개월 연속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 거래가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거래량이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월간으로도 중요한데 사실 장기 시계열상으로도 중요한데요. 22년부터는 우리나라 주택 매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위축됐습니다. 평년의 절반 정도로. 그러면 22년부터 뭔가 있었다는 건데 22년에 물론 뭐가 있었냐? 금리 상승이 있었죠. 근데 금리 상승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수요가 위축되면서 줄어든 거니까 좀 DSR이 저는 강력한 작동을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F 얘기 조금만 더 할 건데요. 이 뉴스는 진짜 여러 기자들한테도 좀 충격을 줬던 것 같은데 그 청담동에 그 르피에르 청담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서울이죠. 서울 제 강남구 청담동에 르피에르 청담이라고 하는 개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여기 브릿지론 그러니까 시행사가 토지 담보로 돈 빌렸는데 본 PF로 못 갔어요. 본 PF로 못 갔고 원래 르피에르 청담이 청담동에 있는 프리미엄 호텔 부지를 아파트랑 오피스텔 섞인 복합 건물로 지을 거였는데 시행사가 4,600억 브릿지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4,600억에 대한 이자가 와우 이자가 얼마야? 근데 여기에 40%의 대출을 새마을금고가 해줬거든요. 새마을금고가 해줬는데 요 새마을금고가 대출 만기 안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장이 안 됐는데 만기 연장이 안 돼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무산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정말 황당했던 거는 뭐 새마을금고가 대출을 안 해줬다는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해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었잖아요. 올해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었고 그 사태를 우리가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서 상당한 당시에 노력을 조금 했었는데 근데 브릿지론 PF를 터트리는 게 새마을금고다? 그래서 되게 이게 뭔가 하여튼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토지를 처분해서라도 이제 그러면 남는 거는 결국 이 땅 팔아야 되는 건데 아니면은 다른 대주단 구해가지고 뭐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수의 여러 그 주상복합 사업들이 좀 청담동에 많은데요. 이제 그러니까 도심 내 호텔 부지나 다른 부지들이 용도 변경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 개발하고 있는데 요새 그 주거용 오피스텔도 잘 안 팔리고 있다 보니까 그런 PF 사업장이 좀 안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것 때문에 소위 그러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노리고 이것 때문에 9월 주택공급 대책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넣냐 마냐 하는 그런 말들이 빌드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넣냐 마냐 하는 얘기가 나왔을 때 나오던 뒷얘기가 뭐였냐면 이게 그러니까 기자단 백브리핑이랑 뒷 구설수 그 흡연장에서 돌리는 막 그런 카더라하는 통신은 새마을금고가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PF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피스텔 사업을 조금 살려주면서 이런 PF 사업이 돌아가게 하려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다라는 게 당시 썰이었는데 이 뉴스가 딱 나오고 나니까 또 메인이 새마을금고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것 같다. 지금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나 물렸는지는 결국 대주단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오피스에 조금 물려있다는 얘기가 맞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아직 이제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난 19일 국민의힘에 있는 그 김학용 의원이 전국 PF 사업장 중에서 부실위험 사업장이 작년 말에는 108개소였는데 지금 157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시장이라든가 이런 자산시장과 다르게 이 시행시장은 더 위험해지고 있는 거예요. 부실사업장 개수가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부실위험 시공사도 38% 정도라고 하고 그러니까 분양보증을 우리가 분양을 하면은 분양보증을 해주는데 그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분양보증이 약 한 67만, 70만 정도 되거든요. 70만 중에서 5만 가구 정도가 그 부실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분양사고 위험도 올라갔습니다. 분양사고 위험 나면 어떻게 되냐? 주도보가 그 분양사고를 났으니까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시공사가 문제면 시공사 교체, 시행사가 문제면 뭐 시행사 교체하면서 결국 그 사업을 준공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이것도 결국 주도보, 와우, 주도보. 과연 생존이 가능할까요? 하여튼 요즘에 제가 주도보를 볼 때마다 와, 이 회사 정말 대단한 회사다.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이 브릿지론 PF는 60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본 PF는 뭐 한 130조, 140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브릿지론 PF에서 본 PF로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못 넘어가는 그런 금액들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결국은 브릿지론 쪽에 쏟아야 되는 돈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년 총선 전까지 터트리지 않고 갖고 가려고 하고 있었던 거라고 알고 그게 뭔가 시장 컨센서스였는데 이 그 청담동 사건에서 청담동 케이스에서 새마을금고가 시장 컨센서스를 땅 깨고 그냥 자기네가 PF를 만기 연장 안 해주는 모습을 딱 보여버리니까 뭔가 그 이제 딱 꽉꽉 조여놨던 이런 시장 안전망의 그 고리가 조금 뜯어져 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게 올해 2월 이후에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월 달에 대우건설이 그 울산에 있는 브릿지론 PF를 부실화시킨 다음에 약간 웅성웅성하다가 3월부터 한참 얘기가 없다가 얘기가 정말 없다 보니까 나왔던 얘기가 내년 총선 전까지는 터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분위기다. 이러면서 되게 몸살이길 했는데 10월에 새마을금고가 먼저 턴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약간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뭔가 변곡점이 나타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매 소식 좀 봐볼게요. 이것도 좀 재밌는 기사인데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작은 고달에 허덕이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그 근거가 경매입니다. 경매. 원래 경매에서 낙찰을 받으면은 그러면 이제 경락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가격이 많이 빠지면은 경매에도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경매 시장은 거꾸로 되게 그 호황이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23년 1월 이때 이렇게 보시면 진행 건수가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낙찰가율을 보면 시세 대비 몇 퍼센트의 낙찰가율이 되냐고 해서 이 낙찰가율이 그 시장의 활성화도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은 경매가의 76.5% 돼야지 겨우 낙찰됐다 이런 거였고요. 낙찰률은 44%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다시 낙찰률이 조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게 약간 옥석가리가 조금 있어가지고 되는 놈은 엄청나게 그 경쟁자가 붙고 안 되는 놈은 되게 엄청나게 이제 안 붙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 건수도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기는 한데 이 낙찰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시 조금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진할 때 보시면은 경매로도 집을 안 사요. 이렇게 경매로도 집을 안 사고 요것만 보시더라도 2분기부터 돌아섰다는 게 되게 그 보여지지 않으세요? 이게 마크가 여기가 19, 여기가 30인데 19%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37%까지 크게 올라온 거니까 요것들도 되게 시장 상황을 설명하는 간접 지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간접 보조적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지표들이 엄청 중요하자 그건 아니고 종전에 어떻게 시장 상황을 설명하고 하는 그런 보강적인 논리로 활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분양 관련입니다. 고분양가를 택했던 기업 그 현장들에서 약간 삐걱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연초만 하더라도 온통 미분양이었는데 그 이후에 분양 관련 규제를 전부 풀어주니까 분양이 좀 잘 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행사들이 분양가를 굉장히 높게 받기 시작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이 잘 됐었는데 드디어 조금 삐끗거리고 있습니다. 광명에 분양했던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8월 달에 이게 8사 기준 12억을 넘었는데요. 이게 8월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잘 했고 조기 완판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0월 달에 분양한 게 트리우스 광명이라고 있는데 여긴 일반 경쟁률이 4.7대 1이 나왔습니다. 근데 59제곱 타입에서는 마감을 했는데 전용 36이나 84제곱에서 드디어 미달이 나왔습니다. 100이는 당연히 미달 나왔고요. 그래서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보다도 1억 정도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트리우스 광명 전에 분양한 게 있었고 그보다 1억 낮춰서 분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미달이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잔여 물량이 남아 있고요. 광명이 단기간에 올해 굉장히 주목받았던 지역이 광명이거든요. 신규 분양이 많아서. 근데 어느 정도 수요가 다 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는 수요를 구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부심에서 좀 다뤘던 동작에 있었던 더 프루지오 클라베뉴 이런 현장들도 보시면은 절반 정도 되는 물량들이 미계약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청약시장에서 고분양가 택했던 그런 현장들이 지금 슬금슬금 이렇게 미분양이 나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연구자료가 기사화된 건데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연구자료 하나 낸 게 있습니다. 다중채무자라고 해서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이용하면은 다중채무자라고 합니다. 야, 이 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똑바로 해다. 왜 2주택자는 다주택자고 채무는 다중이 3개 이상이냐, 2인지 3인지 명확히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2분기 기점으로 다중채무자는 448만 명인데요. 약 450만 명 정도 되고요. 대출 차주가 약 2천만 정도 되니까 4분의 1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4명 중에 1명은 3군데 이상 금융기관을 이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죠. 1%대로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연체율의 급격한 상승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3군데 이상 많으니까 연체가 조금 될 수밖에 없는데 연체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좀 안 좋은 신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다중채무자는 사실은 뭐 A은행, B은행, C은행, 은행을 여러 개 쓰는 것도 있는데 차주를 바꿔가면서 부동산을 대출을 최대한 받았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중채무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슬금슬금 올라가는 거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현재 지난주에 우리 최상욱의 부동산 스트리밍 주요 주제가 유동성이 조금 말라간다 이런 게 주요 주제였잖아요. 유동성 말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들이 여러 가지로 간접적으로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또 그 중에서 소득이 하위 30%이고 신용등급이 600점대인 취약차주가 있는데요. 취약차주만 126만 명이고 이들의 DSR은 67%로 40%를 완전히 넘기는 건 이게 세전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상 세후 기준으로 본다면은 뭐 8, 90%를 다 이자로 내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이 67.1이니까 뭐 엄청나게 늘어난 것 같네요. 취약차주라고 해서 그 하위 30%랑 그 다음에 그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 대출금만 95조라고 하니까 와 이거 뭐 진짜 심각하게 보이네요. 이게 그래서 비상금 대출 은행 사이트를 보면은 비상금 대출이나 소액 신용 대출, 리볼빙 그리고 카드사에서 주는 현금 서비스 같은 거 개인 단위 소액 급전 빌리는 게 잦아지고 있는데 이런 대출들이 가계 유동성 고갈을 나타낸다고 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가계 전체가 유동성 고갈이냐? 가계 전체가 유동성 고갈 국면인 건 맞는데 또 가계는 또 웃긴 게 달러는 또 은행에다가 580억 불 정도 그냥 달러를 예치해 두고 있어요. 시장이 위험해지니까 막 달러 자산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일반적인 대출 쪽에서는 진짜 그러니까 소득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자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동성 문제를 완전히 겪고 있는 것 같고 자산이 어느 정도 충분하더라도 지금 유동성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소식인데요. 서울 집을 팔고 있는 2030이라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작년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영끌에 나섰던 2030들이 오히려 집을 처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8월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포함한 집합 건물을 매도한 인원이 1만 3천 명인데 39세 이하가 2,000명이다. 전월 7월에 1,500명과 비교하면은 400명 이상 1월과 비교하면 1월은 거래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7월과 비교하는 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39세 이하가 증가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매도가 증가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지금 39세 이하의 매수세가 굉장히 그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고 있다고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월에 그 39세 이하자 매수자가 3,617명인데요. 7월에 3,700명에 비교하면은 100명 감소했는데 뭐 큰 숫자는 아닌데 어쨌든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10월 정도 되면은 10월 정도 되면은 특례론이 끝나니까 좀 내려가지 않겠냐 싶고요. 그리고 이들을 조금 자극하고 있는 게 출산 특례, 신생아 특례거든요. 2년 이내에 결혼하게 되면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매수하실 때 기준 금리 2.3에서 3% 굉장히 낮은 금리로 특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게 세종시 공무원들이 만들었나 이 제도를 생각할 정도로 세종시 공무원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신생아 특공 같은 걸 특례를 통해 가지고 또 시장에 어느 정도 수요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여튼 현재 시장은 관망세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냥 거시경제 불확실성 높아졌고 시장금리 올라가고 정치 불안정성도 높아졌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도 뭔가 지정학적 불안 요인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은 뭘 연끌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살 시기보다는 좀 기다리면서 근거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이라도 싸면은 타이밍이 안 좋아도 그냥 매수하면 되는데 그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고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타이밍 보지 말고 그냥 매수하라는 청약을 넣으라는 겁니다. 근데 시중은행, 그러니까 시가로 분양하거나 시가보다 더 높게 분양하는 그런 주택들은 타이밍도 안 좋고 가격도 높게 분양하는데 그런 주택을 굳이 무리해서 내가 청약 넣을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은 키움증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는 완전 개인적으로 충격이었습니다. 그 영풍재지가 주가 조작 사건에 그 휘말렸는데요. 이 올해 영풍재지 주가는 진짜 700% 거의 10배 올랐는데요. 작년 말부터 9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죠.
그리고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하루 만에 30% 빠졌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일단 투자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기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 하락은 사실 예상하기 어려운 하락이었지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종전에 몇만 %가 올랐더라도요. 몇천, 몇만, 몇십만 %가 올랐더라도 하락은 100% 나오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아무리 과거에 많이 올랐었더라도요. 이게 수십만 %일 수도 있잖아요. 하락은 100이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락이 엄청 커요. 버핏이 말했잖아요. 그냥 손실을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손실 안 보고 싶죠. 근데 손실을 보지 말라는 건 이렇게 큰 하락에 노출되지 말라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고 키움증권이 있었는데 그 영풍재지 주가 올라간 게 되게 비정상적이다. 요런 부분이. 그래가지고 사전에 투자자들이 영풍재지를 현금으로만 거래할 수 있게 그 대출 조건을 다 막아놨는데 키움만 이거를 열어놨습니다. 키움만 열어주다 보니까 키움에서 미수는 플러스 3일 차에 돈을 넣어야 되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빠지면은 와, 이 미수금이 거의 지금 4천 몇백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내가 말이 되나 싶은 정도여가지고 미수금이 지금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고객들이 미수로 이 주식을 산 게 지금 5천억이라는 거예요. 영풍재지 시총이 1조 4천억인데 그래서 나 진짜 거의 완전 충격받았고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건가? 하여튼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조사 대상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키움이랑 또 카카오 같은 K주식 장사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 키움증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라더견 일당 얘기할 때도 키움이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좀 뒤숭숭한데 이번에 또 카카오가 또 등장을 했죠. SM 인수전을 놓고 카카오랑 하이브가 서로 경쟁했었잖아요. 참고로 아시겠지만은 저는 이 인수전 보고 그냥 카카오가 SM 주가가 막 12만 원이면은 하이브가 공개 매수하는 건데 12만 300원인가? 거기 갖다 놓는 걸 보고 그냥 이거는 누가 봐도 상황이 이상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이 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 카카오에 그 투자를 총괄하시는 분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불똥이 김범수 의장한테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원에서 금감원 얘기는 그거죠. 카카오 시세를 조작했다고 간주를 했죠. 그래서 카카오 법인에게 자본시장법 적용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렇게 자본시장법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금융사 대주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빨간 줄 그어진 사람은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가 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다 팔아야 돼요. 그럼 사실상 카카오뱅크는 카카오 게 아닌 게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카뱅 지분 27.2%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뱅크니까 카카오가 갖고 있도록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서 이 27%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허가를 받을 때 어쨌든 빨간 줄이 없었으니까 그런 건데 이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게 되면은 이런 거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다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17.2% 그러니까 이 10% 넘는 지분을 팔겠지만은 요거는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지분이 5% 넘어가면 공시를 해야 되는데 핵심은 이거 같습니다. 그 카카오 쪽 사이드하고 카카오 쪽 사이드에 거의 아군이라고 생각했던 모 기관이 합쳐서 5%가 넘는 상황에서 공시를 안 했거든요. 둘이는 다른 인격체라고 생각해서 공시를 안 했다고 하지만 감독원에서는 둘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둘 간에 이제 친하고 막 이러니까 둘은 결국 같은 주체다. 그래서 5%가 넘었는데 공시 안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가 지금 굉장히 좀 첨예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K 주식시장이 소위 지랄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K입니다. K라고 그런 걸 받으셨습니까? 하여튼 이런 게 K 시장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너무 그 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식시장 그렇게 호락호락한 시장이 아닙니다. 특히 관련 법령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도 되게 많은 분들이 투자 정보를 얻고 투자를 하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그 슈퍼개미로 거론됐던 그분이 또 그 리딩방을 운영을 하고 리딩방 운영한 걸로 인해 가지고 막 수감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결국 재판받고 이렇게 되실 건데 그게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되게 개인들에게 좋은 의견을 주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뒤에 지나고 보면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튼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 정보를 받으실 때 너무 무분별하게 받지 마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냥 막 매운맛, 사이다 맛 이런 것만 추구하시다 보면은 결국 녹는 건 4계좌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공시가격 체제 바꿀 예정입니다. 이 공시가격 체제는 어쨌든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공시가격은 부동산 원에서 공시가격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시장 가격에 비해서 조금 높고 낮은 게 있어가지고 에러가 좀 많았어요. 에러가 많아가지고 민원도 좀 많았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하겠다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핵심이 요거인 걸 보고 나서 전 좀 충격받았는데, 공시가격 산정을 정확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물적, 인적 자원 투입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투입을 더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부동산원에서 공시가격 투입 조사원을 더 많이 넣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부동산원은 진짜, 부동산원은 직장 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최근에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으로 막 부동산원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동산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사람이 없어서 샘플 6,000개밖에 안 된 거 아니냐, 인원도 보강해달라. 그래서 인원이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나의 낮은 퀄리티의 일을 누군가가 블레임을 한다면 리소스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고 리소스를 더 받는 것이 훌륭한 직장생활의 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컨셉은 뭐냐면은 요렇게 투입하는 것도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자동 산정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요걸로 전반적으로 쫙 적용해 가지고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아직 어떤 방향성인지는 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정부 때의 공시가격은 시세에 맞추겠다고 생각하면서 시세 반영률 100%를 목표로 쫙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공시가격이 너무 높아서 공시가격을 공시가격은 좀 산정했지만 공정비율이라는 거를 버퍼를 하나 더 둬서 60으로 낮춰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시가 모체 자체를 또 건들겠다고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 건드리는 거니까 제 생각에는 공시가격을 좀 낮추겠다는 건가?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여지는데 아직 공시가격을 뭐 어떻게 낮추겠다 막 이런 식으로 들어있지 않고 뭐 합리화하겠다라고만 해가지고 이게 높아진다는 건지 낮아진다는 건지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련된 정책이 한 번 더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게 발표됐을 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 저는 이거 되게 허위 거래 처벌이 강화가 됩니다. 지금 아파트를 원래 계약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신고하는 집값 떼우기 거래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거품 조정이 되게 쉽거든요. 사람들은 높아진 가격을 보면은 조급한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포모가 생기니까요. 그리고 포모가 생겨서 이렇게 딱 거래해보면 진짜 그 가격에 거래된 거고, 종전의 허위 가격은 지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아주 경과적인 과태료 500인가? 되게 싸게 줬었는데, 이제는 벌금형을 주고 좀 강력 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 신고 또는 거래 취소 신고를 한 경우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또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 만들어가지고 집값 담합에 대한 신고 외에 허위 신고 같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확대했다, 이렇게 합니다. 사실 부동산이 여러분 금융자산화 됐잖아요. 그러면 금융자산에 기반한 그런 거래 관련 법령, 그 다음에 시장 관련 법령에 적용을 받는다면은 부동산도 자본시장법 수준의 적용을 받는 게 마땅하고요.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그런 시세 조종 같은 그런 행위는 전부 자본법에서 말하는 처벌 대상이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더 강화될 것 같거든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은 점점 강화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부동산에는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 같은 그런 통합법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거나 좀 만들어가지고 부동산으로 뭐 사기치는 사람들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 정도로 마쳤고요. 양국의 중앙은행장들이 높은 금리를 경고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뭐 주담대 상단 8% 같다는 말도 있는데, 상단도 중요한 건 좀 하단인 것 같고요. 금리 부분에 대해서 막 너무 이렇게 완화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네프콘에 아파트 가치가격 연구소라는 네프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런 글들을 칼럼들을 일주일에 하나씩 이상 쓰고 있고, 카테고리 보시면 정책 뉴스 같은 거를 종합하고 있고요. 그리고 VOD에 올라와 있어요. 소름공식이라고 인터넷 강의했던 VOD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뭐 스트리밍 했던 것들도 다 올리고, 그 다음 아파트 리포트 같은 거를 지금 여기 올려서 공개가 가능한 게 있고, 그리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아파트 리포트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영상도 굉장히 장점이 있지만 영상 외에 다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 같은 것들을 그런 거를 또 글을 통해서 같이 보조적으로 전달하고 또 네프콘 안에는 아파트 리포트라는 별도의 컨텐츠가 있고 VOD가 있기 때문에 한번 구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업 멘트는 끝냈고요. 한 주간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